그 문제 내드린 거 있죠, 문제. 문제 내드린 거 5번 한번 볼까요? 5번, 6번, 7번, 8번, 이게 지금 9번, 이게 오늘 한 내용입니다. 10번까지 중개대상물 좀 전에 했던 거,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리고 그 밴드에 제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박용덕으로 검색하시면 밴드 가입할 수 있는데, 거기에도 제 자료는 계속 매일 올려드립니다. 시험 보는 날까지 어디 다니면서 그냥 한 문제 정도 풀어보고 이런 거는 아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했다가 언제든지 탈퇴도 되고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가입하는데도 제재가 없고 탈퇴도 제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드린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6번이 중개대상물에 관한 내용이죠. 자, 틀린 것은 했는데 시험에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오늘 했던 내용인데,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상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아까 입주권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했죠.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되는 입주권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고 했어요. 지금 이거는 아직까지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이기 때문에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지 않아서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또 중개상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기억 1번은 맞습니다. 2번을 보면 아파트의 동호수를 특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분양권은 중개상물에 해당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호수가 특정되면 몇 동 몇 호 이렇게 나오면 그건 중개상물이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토지에 정착된 수목이나 수목의 집단은 별도의 중개상물에 해당하지 않으나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나 임목법상 임목은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조금 전에 했던 기억나죠? 임목은 등기된 나무입니다. 가능하고요.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도 중개상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마 다른 학원 같은 데서는 개강을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문제풀이 이런 거 안 할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좀 어렵다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어차피 시험 볼 때까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냥 가볍게 처음에 지금 계속 듣다 보면 기가 트입니다. 4번에 보면 20톤 이상 선박은 등기가 가능하므로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제가 선박은 말 안 하고 자동차 이야기했죠. 선박, 자동차, 항공기 다 마찬가지예요. 자전거, 오토바이 이런 거 전부 다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는 말 없었잖아요. 아까 법조문에. 그래서 해당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차나 선박 같은 거는 좋은지 안 좋은지 어린애가 봐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권리분석할 게 없으니까 중요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니라고요. 선박, 항공기. 선박은 20톤 이상이면 등기를 하고요. 20톤 미만이면 등기를 안 해요. 20톤 이상은 등기를 하게 되면 의제부동산이라고 그래요. 부동산 학개론에서 의제부동산, 준부동산 이런 말 들어봤죠?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말 자체가 뭐예요? 부동산이라는 말은 부동산, 동산은 부동산이라는 말은 움직이지 않는 게 부동산입니다. 움직이는 게 동산이고요. 그래서 선박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동산이에요. 다만 부동산처럼 등기를 하기 때문에 의제부동산, 부동산처럼 취급한다고 해서 의제부동산, 준부동산 이런 말을 해요. 20톤 이상인 경우는. 따라서 선박, 항공기도 등록을 합니다. 차량도 등록하죠. 그래서 차량 넘버만 보면 누구 차인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중개상물이 아니다. 아무나 중개도 됩니다. 선박, 차량, 항공기 등은. 자,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중개상물 아니다. 선박이나 항공기는 20톤 이상이든 미만이든. 5번 미등기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도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예, 됩니다. 미등기 무허가라는 말만 하면 됩니다. 거짓말하고 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옥탑방을 불법으로 증축하고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못 팔아먹느냐?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중개상물 됩니다. 사고 팔 수 있으면 중개상물이 됩니다. 그래서 판례가 미등기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도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답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중개사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데요. 중개사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 2번이 답입니다. 2번. 기억, 사건이 소멸된 포락지, 중개사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죠. 아까 포락지. 들어봤죠? 포락지. 자, 그 다음에 니은, 하천부지화되어 새로이 하천으로 편입된 사유지의 저당권 설정. 사유지라고 했잖아요. 사유지. 아까 하천하고 도로는 개인 땅, 사유지면 중개사물 되고 국가나 지자체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사유지가 해면 아래 잠겨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의 효용을 상실한 토지. 이거는 뭐 중개사물 안 되겠죠. 아까 빈지, 그 만조수위와 간조수위 사이에 있는 땅 중개사물 아니라고 했어요. 바다, 물 빠졌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땅은. 자, 그 다음에 리얼에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 중개사물이 아닙니다. 아까 청와대 건물 이런 거 행정재산이에요. 국유재산은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나누어져요. 옛날에는 잡종재산이라고 불렀는데 어쨌든 행정재산은 절대 중개사물이 될 수가 없어요. 아예 그건 국가 소유니까. 보통 이게 국유재산 등기부를 떼보면은 소유자가 국토교통부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국가로 돼 있진 않더라고요. 각 그 부처 장관, 부서장 이름으로 돼 있는 경우 그런 건 다 국유재산입니다. 어쨌든 행정재산은 중개사물이 되지 않는다. 일반재산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예외적으로 중개사물이 될 수도 있어요. 국유지를 불화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국유지. 그래서 일반재산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중개사물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재산은.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반재산은 2번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말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4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은 중개사물이 아니고 일반재산은 원칙은 아닌데 예외적으로 될 수도 있다. 중개사물이.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음에 조세를 체납하여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 압류등기 되어 있어도 가압류, 압류, 전세권 이게 사건이 설정되어 있는 건데 공법이나 사법상 제한이 있어도 다 중개사물 돼요. 예를 들면 개발 제한구역에 있는 땅은 중개사물 돼야 안 돼요. 개발 제한구역, 개발 못하는 땅인데 중개사물 돼야 안 돼요? 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사유지면 됩니다. 개인 땅이면. 치악산 이런 게 만약에 치악산이 개인 땅은 아닐 가능성이 많은데 개인 땅이라면 중개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개발은 안 되잖아요. 그래도 중개사물은 됩니다. 그 대신에 가격을 높게 못 받는 거지 못 파는 게 아니잖아요. 공법상 사법상 절차가 행위제한이 된다 하더라도 전부 다 중개사물 됩니다. 미음에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주택도 중개사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매는 뭐 경매 신청 기입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중개사물 돼요. 그걸 내가 사가지고 은행 빚 다 갚아버리고 저당권 말소하면 경매 절차가 취소될 수도 있겠죠? 그 중개사물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중개사물이 아닌 거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용어정의 다음에 또 1, 2월 달에도 여기 있는 문제를 풉니다. 그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 이제 41페이지 용어의 정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용어의 정의까지입니다. 시험에 용어 정의와 중개대상물은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된다. 우리 앞에서 시험에 오늘 이 공부하는 내용이 2문제에서 3문제 나온다고 했잖아요. 용어 정의와 중개대상물은 한 문제 반드시 나오고 목적, 처음에 했던 목적은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2문제에서 3문제 사이에 출제된다. 오늘 내드린 문제에도 보면 1번이 바로 용어 정의부터 되어 있고 목적은 없잖아요. 목적은 공인중개사 한 번 더 시험에는 자주 안 나오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 제가 내드리는 그 암기사항 2개에 보면 그 2장에 보면 1번에 목적 나와 있죠? 이거는 시험에 해마다 나오진 않아요. 4년에 한 번 정도, 4, 5년에 한 번 정도 나와요. 그래도
시험 보기 전에 암기해야 되겠죠. 한 4, 5년에 한 번 나오니까. 그래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암기사항에 용어정의하고 중개사항물을 안 적어놨잖아요. 시험에는 반드시 나오는데. 왜냐하면 용어정의하고 중개사항물은 암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적어놓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 2장 이거는 암기해야 되는 사항이 단순히 이유와 불문하고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내용만 적어놨다고요. 자, 용어정의도 41페이지 3절 용어정의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 별표 3개 하시고요. 제3절 용어의 정의인데 이 용어정의를 군용하는 이유는 국어사전 보면 되는데 왜 용어정의를 하냐? 아까 조작적 정의,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라고요. 일반적 용어가 아니고. 그래서 영어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definition, limited 이런 말을 씁니다. 즉 범위를 한정시켜주는 것을 용어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2차 과목인 공법이나 공인중개사법이나 이런 데는 보면 다 용어정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중개라는 게 있는데 중개라는 게 있고요. 예를 들면 뭐 또 하나만 예를 들면 대도시라는 말이 있어요. 대도시를 사전에 찾아보면 큰 도시, 뭐 메트로폴리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이런 말 안 해요. 외국에는. 그럼 예를 들면 지방이라는 말, 우리 지방, 서울 이런 말 하는데 그것도 아주 편견을 가진 용어예요. 따지고 보면. 뉴욕대 이런 게 뉴욕이 지방이잖아요. 미국에 보면 워싱턴의 지방이죠. 그럼 지방대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부르지 않거든요. 미국 같은 데서는. 우리나라는 뭐 지방대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그 용어정의는 없어요. 그런 지방이라는 말이. 어쨌든 지금 대도시라는 말이 공법의 대도시하고 세법의 대도시하고 달라요. 지금 용어정의의 차이점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법에서 대도시란 공법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대도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라고 부릅니다. 원주는 50만 명 넘지는 않죠. 그럼 대도시 아니네요.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라고 불러요. 국어사전에 그런 말 없어요. 인구 50만 이상이라고 안 나와요. 이게 대도시고요. 인구 50만 이상을 대도시라고 부르고 세법에서 대도시란 세법에서 보면 대도시에 공장신정서라면 취득세, 중과세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중과세 하면 세금을 더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죠. 대도시에. 왜 그렇게 했어요? 인구가 한 군데 과밀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많이 집중되면. 그래서 세법에서 대도시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을 대도시라고 그래요. 과밀 억제권역.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4개 시를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그래요. 이게 대도시예요. 세법에서는. 이런 데다가 공장신정서라면 중과세 부담을 하게 된다고요. 인구가 과밀한 지역이 과밀 억제권역이죠. 이런 식으로 용어가 법마다 다르다. 그래서 결론은 중개라는 말도 국어사전에 중개를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개란 물건을 연결시키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휴대폰 가지고 네이버나 다음에 중개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이버나 다음에는 중개란 제3자로서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개가. 그럼 혼인, 결혼을 사람을 소개시키는 것도 중개예요. 국어사전적 의미로 보면. 근데 여기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사람 소개시키는 건 중개가 아닙니다. 용어정의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개란 반드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다음에 그 밖의 권리,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한다. 소개하는 거, 알선이 소개죠. 소개하는 것을 중개라고 한다. 반드시 중개 대상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개 상물이 아닌 걸 자동차를 중개해도 이거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가 아닙니다. 권리금도 중개 상물이 아닌데 권리금을 중개하는 것도 중개가 아닙니다. 이 법상 중개는. 중개와 관련된 게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받아요. 중개 아닌,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중개 아닌 걸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동차 알선하고는 5천만 원 받아먹어도 6천만 원짜리 알선하고 5천만 원 받아먹어도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에 보면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서는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되는데 자동차 중개한 거는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중개보수가 아니라고요. 많이 받아도 이 법 위반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용어정의가 가장 중요해요. 오늘 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용어정의입니다. 이게 공법도 마찬가지예요. 용어정의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2조에 있는 용어정의. 용어정의는 다 법 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쉬운데 이제 중개상물은 앞에서 했고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이 그 밖의 권리예요. 그 밖의 권리. 그 밖의 권리가 뭔지 규정이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해석상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좀 어려운데 일단 어려워도 시험에는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당권 등 담보물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는 용어 이게 다 민법 용어거든요. 저당권이라는 말이 담보물건도 민법 용어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에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돼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이 2차 과목이기 때문에 민법 1차가 합격했다는 전제하에서 원래 강의하는 거거든요. 2차는 1차 합격한 사람만 2차 볼 수 있는 거죠. 원칙은. 그런데 예외적으로 시험을 동시에 보기 때문에 1차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2차를 보기 때문에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법조문에.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저당권 등 담보물건도 그 밖의 권리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환매권. 다 이게 지금 용어 자체가 다 어려운 거예요. 민법 용어예요. 이것만 설명해도 1시간 넘게 걸리니까 다 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아보시고 민법에서 다음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법정, 저당권, 유치권, 이런 게 있는데요. 이 법정지상권, 이 법정 위에 있는 한글입니다. 법정저당권 요 세 개는 성립, 설정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에는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된다. 자, 다시 1번 저당권 등 담보물건이라고 했는데 옛날에 이게 판례가 있는데 대출 브로커들이 옛날에 은행의 금리가 싸고 사채는 비싸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은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돈 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대출 브로커들이 100만 원 대출 알선하고 수수료를 2억, 3억 이렇게 먹었어요. 대출 브로커들이. 그 처벌할 마땅한 근거 법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판례는 뭐라고 해석했냐면 이 저당권 설정 알선하는 것도 은행 융자하려면 저당권 설정하잖아요. 담보로 잡잖아요. 담보로 그 부동산을 잡히죠. 흔히 우리 동네 말로. 그러면 이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된다. 그 중개를 돈 받고 계속 하려면 개업공개사만 가능하고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가 이 중개를 업으로 하면 무등록업자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업에 가서 대출을 알선하면 0.3% 커미션을 줍니다. 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위반 아니죠. 중개 보수예요, 그게. 저당권 설정 알선하는 것도. 아마 개업을 하면 여러분들이 각 그 은행 계좌를 만들으라고 그 대출 상담사들이 영업하러 옵니다. 그럼 대출 알선하면 보통 은행마다 좀 다른데 평균 0.3% 정도 줘요, 커미션을. 저는 최고 많이 받아본 거 한 100만 원 받아봤어요. 100만 원 하려면은 0.3이니까 한 4억 정도 알선하면 대출 4억 받게 해주면 한 100만 원 정도 들어온다고요, 통장에. 받아도 돼요. 이 교육공개사들이 받는 게 많아요. 법무사 알선하면 또 법무사들이 한 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줍니다. 세무사 알선하면 세무사도 주고, 이삿짐센터 알선하면 이삿짐센터에서 돈 갖다 주고요. 가장 많이 주는 게 도배업체, 인테리어 업체예요. 10%. 우리 건설업계 간행이 그 수주 받는 사람이 보통 10%는 커미션을 먹어요. 그 우리 아파트 구경하는 집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구경하는 집 그 사람들이 한 1,000만 원 이렇게 해가 인테리어 하면 그 10% 이상 먹어요. 그 사람들은 가만 앉아서.
최소한 10% 이상은 무조건 먹어요. 그러면 실제 시공한 사람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오다만 따는 거고 다른 데 또 발주한다고요. 제 친구 직접 가서 그 시공하는 기사인데 그거는 하루 종일 해가지고 한 15만 원 이 정도 15만 한 30만 원, 30만 원 정도까지는 벌 수는 있네. 예를 들면 중문 같은 거 다는 거 이런 거 그 발주하는 사람이 다 먹는다고요. 그래서 그 개국공개사는 그것도 받아 먹어도 됩니다. 10% 받아 먹으면 저 같은 경우 완전히 풀린 오래된 걸 리모델링 완전히 하려고 하니까 한 3천만 원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완전 오래된 20년 된 집, 새 집처럼 인테리어 하려면 3천만 원 들어가면 개국공개사가 300만 원 먹으면 불법이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네? 불법 아니에요.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은행 융자 알선하는 거 이게 담보 물건, 저당권 등 담보 물건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다. 중개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예요. 그 무등록자는 이거 은행 융자 저당권 설정 알선하고 돈 계속 받으면 안 된다. 저당권도 어려운 말이고 다 어려운 말인데 5개 다 민법 용어니까 한번 처음 오셔서 전혀 모르면 이게 인터넷에 네이버나 다음에 이런 데 검색하면 다 나와요. 환매권이라는 건 뭐냐면 환매. 우리 정권 주식 같은 거 환매한다 이런 말 많이 쓰죠? 바꿀 환자잖아요. 한자로 보면 바꿔서 산다, 바꾼다 이 말이에요. 자, 환매가 뭐냐면 민법에 나오는데 민법에는 이게 갑을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요. 갑이 을에게서 1억 원을 빌렸습니다. 1억 빌리니까 담보를 제공해달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떼일 수 있으니까. 담보 제공해달라고 하니까 갑이 소유권을 넘겨줬습니다. 1억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줬다고요. 소유권을 넘겨주고 단 넘겨주면서 특약이라는 건 특별히 약속하는 게 특약이에요. 5년 안에 내가 1억을 다 갚으면 다시 다른 데 팔면 안 되고 반드시 나한테 되팔기로 약속하는 걸 환매 특약이라고 그래요. 환매 특약. 지금은 그래서 만약 1억을 빌린 돈 다 갚으면 다른 데 팔면 안 되고 다시 나한테 되팔기로 약속하는 걸 환매 특약이라고 한다고요. 이게 환매할 수 있는 권리가 환매권이에요. 그런데 5년 동안 5년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데 5년이 지나서 이게 집값이 1억짜리 집이었는데 3억으로 올라버렸어요. 3억으로 올랐는데 1억을 갚아야 이거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갚을 돈이 없어요. 그럼 이게 환매할 수 있는 권리가 환매권인데 이 환매권을 다른 사람한테 병이라는 사람한테 팔아먹을 수도 있다고요. 그럼 병은 이 환매권을 얼마 주고 사면 되겠어요? 1억을 주면 되겠죠. 이게 1억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1억이 아니고 2억 주고 2억을 주면 되겠네요. 시세가 3억이니까 여기에 2억 주고 그 다음에 1억을 을한테 줘야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1억 주고 이렇게 해서 환매권을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환매권 양도하는 걸 중개하는 것도 소개하는 것도 중개라고요. 무자격자는 이걸 알선을 계속 업으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 5개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이라는 말이 있는데 법정이라는 것은 법률의 규정, 줄여서 법정입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다른 과목은 한자가 필요 없는데 민법은 좀 한자를 아는 게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한자를 아는 게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자꾸 검색해 보는 게 좋아요. 법정지상권이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이라는 말은 뭐냐면 땅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불러요. 땅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한자 뜻 그대로 보면. 그래서 아까 제가 통행지역권을 설정해가지고 그 맹지에 도를 낼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약속을 안 해주겠죠. 앞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땅 주인이 비싸게 사라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어떤 게 있냐면 우리나라는 땅하고 건물하고 별도의 부동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말은 다른 나라는 안 그런 나라도 있다는 이야기죠. 다른 나라는 그냥 토지만 부동산이고 토지의 정착물, 토지의 건물이 소유자가 따로 될 수는 없어요. 일부 나라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데 토지 등기부 따로 있어야 되고 건물 등기부 따로 관리하는 그 자체가 비용이 엄청나게 소비되겠죠.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데 한번 법을 만들고 나서 고치기는 민법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민법은 아직까지 한 번도 1958년도 민법을 제정해가지고 60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는 개정된 건 뭐가 개정됐냐면 상속 부분만 개정됐어요. 옛날에는 아들한테 상속되다가 요즘은 아들이든 딸이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결혼했든 안 했든 똑같이 상속되는 거 이런 것만 개정됐어요. 그 외에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땅이 있고요, 건물이 있으면 1960년도, 58년도 제정돼서 60년부터 시행했는데요. 보통 제정을 해놓고 시행 시기를 좀 늦추는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법은 국민들을 알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때 1960년도에는 땅값이 비쌌겠어요? 건물 가격이 비쌌겠어요? 만약에 두 개가 있었다면 1960년도에는 건물이 더 비쌌겠죠. 지금은 땅이 비쌀 수 있지만. 그래서 만약에 땅만 소유권을 경매로 땅만 을이 낙찰받았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됐을 때 을이 땅 주인이 됐으니까 값 보고 이 건물 철거해라. 내 땅 위에 왜 지어놨냐. 이렇게 해버리면 사회적으로 큰 손해가 생긴다. 왜냐하면 싼 땅을 샀다고 해서 비싼 건물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당연히 소유자가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민법에서 다음에 다 할 거예요. 동일 소유이였다가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갑은 계속해서 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줬어요. 그게 이름하여 법정지상권이에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이거는 사용할 수 있다. 그 대신에 을은 갑한테 지료만 받는다고, 지료, 토지 사용료만 받을 수 있도록 한 게 법정지상권입니다. 이게 이름하여. 그래서 이 법정지상권을 설정하는 거, 성립하는 데 있어서는 중개대상 권리가 아니다고. 이거는 법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하는 거지. 개업공개사가 법정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중개해 줄게 이렇게 할 여지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만 그러면 건물만 팔 수도 있고 법정지상권만 따로 팔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법정지상권을 팔 때 그걸 소개하는 건 중개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이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그 시험에는 출제가 됩니다. 법정지상권도 그래서 성립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니까 성립은 중개개입 여지가 없다고. 다만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법정저당권도 마찬가지예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지금 민법에서 다 할 내용이고요. 이 5개 용어만 해도 엄청나게 지금 길어요, 할 말이. 그래서 여기서는 다 할 수가 없어요. 유치권이라는 말은 뭐예요? 유치권. 우리 흔히 법에는 없는데 감옥이라는 말도 그 법에는 없어요. 옛날에 형무소, 감옥이라고 부르다가 지금은 교도소라고 부르죠. 교도소라는 거는 가르칠 교자, 도덕을 가르치는 장소가 교도소예요. 무슨 도덕 가르쳐요? 도덕질하는 그 잘 가르쳐주죠. 선배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 현실은 그렇습니다만 이론적으로는 도덕을 가르쳐가지고 다음에 죄를 안 짓게 하는 게 교도소라고요. 근데 흔히 형무소 간다, 감옥 간다, 정치인들도 그런 말 쓰더라고요. 형무소는 일제시대 때 썼어요. 자, 어쨌든 유치장이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유치장. 유치장에 들어가면 어찌되어 경찰서 유치장 이런 말 있죠. 철조망 안에 들어가는 유치장이라고 하죠. 유치라는 말 뜻이 뭐냐면 못 움직이게 꽉 잡고 있는 걸 유치하는 거예요. 유치. 그걸 유치권이라고 그래요. 못 움직이게 잡고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부른다고요. 유치장에 들어가면 못 나오잖아요. 밖에 그 감옥에 들어가면 그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그 딱 방 안에만 있어야 되는 게 이게 힘든 거예요. 유치장 안에 들어가면 못 움직인다고요. 그걸 유치권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세입자가 집 수리를 했어요. 주인이 안 해주고 네가 해라. 네 돈 들이가 해라. 나중에 내줄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해가지고 집 수리를 했어요. 근데 주인이 수리비를 안 주면 그 집에서 안 나가고 딱 잡고 유치하고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이에요. 집 수리비 받을 때까지. 그런 게 유치권이라고요. 자, 그래서 유치권도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합니다.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되고요.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 지금 점유 이런 말 나오면 다 지금 처음 들어본 말이면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민법 용어입니다. 전부. 그래서 지나다니다 보니까 저는 그런 건물 같은 데 보니까 플랜카드 같은 거 걸려 있는 거 봤는데요. 당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을 매수하려면
유치권자인 당사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거 써붙이는 거 못 봤어요? 그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거 짓다가 공사비를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하고 이런 게 있다고요. 봤죠, 그런 거? 그게 유치권이에요. 그 유치권도 성립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어요. 당연히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거예요. 집 수리비 못 받으면 그 집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그러나 유치권도 일신전속적이 아닌 재산권으로서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그 이전이 가능하며 부동산 유치권이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해서 판례가 유치권이 중개사물이라고 했어요. 이전 양도할 때에는, 성립할 때는 아니지만 가장 어렵습니다. 또 용어 정의 중에서 중개라는 용어가 이 5개가 가장 어렵다고요. 자, 이게 중개고요. 자, 하나 했습니다. 중개. 다음은 중개업. 지금 용어가 1호, 이걸 부를 때 우리는 1호라고 부르는데 뭐 시험에 1호 이런 건 안 나오니까 그냥 1번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원래 부를 때는 1조, 2조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을 1항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냥 1번, 2번 1호, 2호라고 부르고요. 가목, 나목, 다목 이렇게 불러요. 법조문을 읽을 때는.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상식적으로 손님들이 왔을 때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몇 조, 몇 항 이렇게 하면 좀 품위가 있어 보이죠? 자, 그래서 우리 그 41페이지 맨 위에 보면 2호가 공인중개사라고 돼 있죠? 3호가 중개업, 4호가 개업공개사, 5호가 소속공개사, 6호가 중개보조원인데 저는 순서를 2번을 중개업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글자 한 글자 차이 나니까 중개업, 3번 공인중개사, 4번 개업공인중개사, 5번 소속공인중개사, 6번 중개보조원, 6호. 2번하고 3번 순서 바꿨다고요. 지금 법조문에 있는 순서하고 바꾼 이유는 1번하고 2번하고 비교하려고요. 중개하고 중개업하고 한 글자 차이잖아요. 한 글자. 업이라는 게 뭐예요? 업이라는 말이 우리 불교에서 업보라는 말을 쓰고요. 업보라는 것은 계속 쌓여서 나타나는 현상이 계속, 업이라는 건 직업의 줄임말이에요. 직업 줄임말. 직업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해야 되죠. 딱 한 번만 한 걸 직업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 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할 의사가 있는 걸 업이라고 그래요. 직업입니다. 직업. 직업의 줄임말이 중개업이에요. 즉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중개는. 중개를 직업을 하는 중개업은 개업공개사만 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도 자격증 취득하지 않았는데 옆에 사람이 너 공부하냐? 그럼 내 거 하나 중개해주라, 소개해달라 해가지고 소개해주고 소개비 200만 원 받아 먹으면 위반이 아니다. 자격증도 없는데 중개해줬어요. 중개해주고 200만 원 받았으면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위반? 아닙니다. 중개는 아무나 해도 된다고요. 직업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딱 한 번만 했다면 해도 돼요. 네, 돈 받아도 돼요. 한 번만 했다면. 우연한 기회에 판례가 있어요. 우연한 기회에 전세 중개를 한 번 하고 돈을 받았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중개를 업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 실제 몇 건 했다 하더라도 딱 잡아떼야 되겠죠. 증거 없으면 나 한 건밖에 없다. 태어나서 한 번밖에 안 했다 하면 처벌 안 받아요. 그러면 7번 하면 중개업이고 6번 하면 중개업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판례에 의하면 거래 규모, 횟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중개업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된다. 예를 들면 1년에 10건을 중개해주는데 한 건에 10,000원씩 받고 10건 했다면 1년에 10만 원 벌어가지고 직업이라고 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건 중개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500만 원씩 받고 3건 해줬다고 했잖아요. 1,500만 원 벌었잖아요. 1년에. 그게 가령 중개대상물이었을 경우,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했는데 중개상물이었을 경우 중개업인지 아닌지 제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했어요. 1,500만 원. 중개업이 될 가능성 많아요. 1,500만 원 벌었으면 연봉 1,5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한 2건만 했다 하더라도 한 건에 1,000만 원씩 받았다면 직업일 가능성이 있고요. 10,000원씩 받았다면 10건 해도 직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즉 직업인지 아닌지는 딱 건수만 가지고 말할 수는 없다.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직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된다. 게 판례입니다. 지금 당연히 헷갈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명확하게 다 들어와 버리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건 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해진다고 이제 더 이상 들을 거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오히려 와가지고 힘들 수 있어요. 조금 모르는 게 있어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라고요. 나중에 되면 서서히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신압으로 알게 돼요. 신압으로. 신압으로라는 말이 사투리입니까? 표준말입니까? 이거? 표준말이더라고요. 이거 저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신압으로의 뜻을 쓰시오 해가지고 충격받았어요. 못 썼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 뒤에 국어사진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이렇게 돼 있더라고, 뜻이. 그래서 서서히 해야 돼. 너무 막 지금 2달 만에 민법 다 떼고 그 다음에 학개론 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조금씩 계속 해야 돼요. 쉬지 않고. 자, 중개업은 3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된다. 업이라는 건 직업의 줄임말이다. 이 3개가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중개업이 아니다. 3개가 다 있어야 중개업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0번, 100번, 1000번 소개해줘도 돈 안 받았다고 하면 처벌 안 받아요. 중개업이 아니니까, 직업이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법이 좀 바람직하지 않아요.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법무사법은 법무사가 아닌 자가 등기 신청을 대행하면 단 한 번만 해도 처벌받아요. 개업공개사가 등기 신청 대행을 못해요. 의뢰인을 위해서. 돈 안 받아도.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돈 안 받고 하면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요. 그래서 현업에 나가면 무등록업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사실상 그걸 적발하기도 어렵고 적발해도 오리발 내밀어버리면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난 딱 한 번밖에 안 했다. 또 여러 번 한 게 적발되면 난 돈 안 받고 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통장으로 안 받았다면, 현금으로 받았다면 입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무등록업자들을 처벌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런 법 조문 때문에. 돈을 받아요. 중개업이라고. 돈 안 받으면 아까 제가 중개는 아무나 해도 된다 했잖아요. 중개업은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고요. 돈 안 받고 하는 건 아무나 해도 돼요. 소개하는 거. 돈 받았다 해도 한두 번 하는 건 또 괜찮다고 했죠? 자격증 없어도. 이 3가지를 다 갖춰야 된다. 자, 그래서 업이라는 게 뭐냐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격증 따지 않고도 초등학교 동기들에게만 중개해주고 돈 받으려면은 자격증 안 따도 돼요. 이모, 고모, 애인에게만 중개해주고 돈 받으려면 자격증 안 따도 된다고.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인하고 하려면 자격증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특정인하고 하는 건 중개업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불특정 다수라는 건 뭐예요? 평소 모르다가 중개사무소 간판 보고 찾아온 손님이 불특정 다수가 되겠죠? 평소 알고 있던 친구, 친인척 이런 사람들하고 중개를 해주는 거는 중개업이 아니라고요. 특정인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어야 된다. 딱 한 번만 하면 중개업이 아닌데 다만 간판 달고 한 번만 하면 중개업이에요. 간판을 달고 중개사무소 간판 달고 하면. 왜? 손님 오면 받을 의사가 있잖아요. 앞으로. 그래서 그건 무등록. 만약에 자격증 안 딴 사람이 간판 달고 한 건 하다 적발되면 그건 무등록 개업공개사로 처벌받는다고요? 간판 안 달고 하면 한 번만 했다 이렇게 하면 처벌 못해요. 내가 계속 할 것 같으면 간판 달지 왜 한 번만 했겠냐 이렇게 따지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좀 어렵고요.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자, 이번 올해 시험에도 출제됐는데요. 이 법입니다. 옛날에도 출제됐고요. 이 법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미국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오면 그 미국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개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법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베트남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합격하면 공인중개사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서 자격증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니라고요.
이 법이라면 대한민국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 의사 자격증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개업 안 돼요. 똑같아요. 이 법이라는 거 이거 주의하시고요.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근데 현업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뉴스 나오면 밑에 자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옛날엔 중개업자 이렇게 나오다가 요즘은 공인중개사라고 나와요. 아니면 개업공개사라고 나와요. 텔레비전 자막에 밑에 보면 공인중개사라고 나오죠. 그게 엄밀하게 보면 개업공개사예요.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자격만 취득한 자예요. 개업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우리나라의 공인중개사는 약 40만 명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 개업을 한 사람 4분의 1밖에 안 돼요. 10만 명이에요. 개업공개사는. 그래서 시험에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하면 X예요. 그냥 자격만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라고요. 그 자격을 취득해서 개업한 사람이 개업공개사예요. 옛날에는 이 개업공개사를 뭐라고 불렀냐면 중개업자라고 불렀어요. 중개업자. 근데 업자라는 말이 우리끼리 업자, 중개업자, 사채업자, 청부사례업자 뭔가 어감이 좋지 않죠? 그래서 일본식 표현이고 또 공신력을 실추시키기 때문에 용어를 바꿨습니다. 개업공개사로. 개업공개사라고 하면 공개사가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했구나 이걸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그 개업공개사의 용어 정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입니다.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개사라고 합니다. 개업하려면 등록을 해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자격증에는 시도지사 명의로, 강원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은 교부되고요. 등록은 원주시장한테 등록해야 되죠. 시군구에 등록은 해요. 자격은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주고요. 자, 그래서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업공개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있고 소위 중개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중개인은 법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인데 여기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부칙으로 갔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옛날에 자격증 없이 복덕방 하다가 지금도 계속해서 기득권을 인정해줘서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소위 중개인이라는 사람이. 절대로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중개인이라는 사람 숫자는? 없어요. 기득권만 인정했기 때문에 죽으면 끝, 폐업하면 끝, 다시는 중개인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줄어들 수만 있어요. 숫자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법인은 뭐냐면 법인, 민법이나 공법 같은 데서 법인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법인은 자연인의 반대되는 게 법인이에요. 자연인은 우리가 자연인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자연인이라고요. 자연인은 숨을 쉬는 사람을 우리는 민법에서 자연인이라고 부르고요.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이에요. 숨을 안 쉬는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사람이고 다만 이제 법인은 법인세를 내요. 법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인은 주민세를 내요. 인두세잖아요. 인두세. 사람 머리에 따라 부과하는 세가 인두세잖아요. 주민세는 똑같잖아요. 사람 머릿수에 따라 무조건 똑같죠. 재산 많다고 주민세 많이 내는 거 아니죠? 이게 인두세, 사람 머릿수에 따라 내는 게 인두세인데 그 자연인은 숨을 쉬는 사람이에요. 그럼 법인은 뭐냐면 법적으로 사람은 자연인은 민법에 보면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자연인이 된다고 돼 있어요. 통설이 전부 노출설, 뭐 진통설 이런 게 있는데 종전에는 전부 노출설이 통설이다가 지금은 진통설로 옮겨가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됐을 때 원칙적으로 자연인이 된다. 그래서 따로 공시 방법을 갖출 필요가 없어요. 자연인이라고 등기할 필요 없어요. 사람이라고. 근데 법인은 법인인지 아닌지 눈으로 보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인이 되려면 설립 등기가 돼야 돼요. 등기된 회사가 법인이에요. 그래서 무슨 중개 주식회사 이런 게 법인이라고요. 그게 회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우리나라에 한 5천 개 정도 있습니다. 회사가. 그리고 10만 개 중에서 나머지 9만 한 8천 개 이 정도는 전부 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한 사람입니다.
중개인들은 옛날에 기득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이분들은 최소한 중개업을 거의 30년 이상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옛날에 자격증 없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 그 다음에 소속공인, 지금 글자 차이가 중개하고 중개업 한 글자 차이,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두 글자 차이 나죠? 쉽게 말하면 소속공개사는 뭐예요? 자격증 따가지고 나무 밑에 소속이 된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우리 법에서는 고용인이라고 부릅니다. 고용인. 고용인이라는 말이 있고 고용자라는 말이 있는데 반대말이에요. 정반대말. 고용자, 놈자자가 붙으면 사장입니다. 고용자. 사람인자가 붙으면 고용인은 직원이에요. 고용당한 사람이에요. 그 고용당한 사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쉽게 말하면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인데 우리가 현업에서는 중개보조원님 이렇게 부르는 거 들어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고 뭐라고 불러요? 현업에서는 실장님이라고 부르고요. 여자분은 대체로 실장이에요. 근데 남자분은 부장, 나이 한 35세 이상 되면 한 부장, 좀 젊으면 최하 가장은 돼요. 저보고는 저는 상무로도 근무해봤어요. 상무도 말이 상무지 그냥 소속공인중개사 아니면 보조원 둘 중에 하나에 속하는 거예요. 전무하려면 하라던데 그건 저는 그냥 실장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장으로도 근무해봤어요. 제가. 어쨌든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자, 소속공인중개사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용어정의에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너무 기니까 개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줄여서 개공이 개업공개사 줄임말입니다.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이게 다 적으려니까 너무 기네.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딱 핵심적인 단어만 보면 소속공개사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좀 있기는 한데 국토부 유권해석은 중개 업무는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확인설명 같은 중요한 업무는 중개 업무로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자격증 있는 직원은 계약서 쓸 수 있다고요. 근데 자격증 없는 직원은 계약서 못 써요. 자격증 없는 직원은. 확인설명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현업에 근무해보니까 손님이 이렇게 최고 힘든 게 어디 물건 보러 갈 때 조금 한 100m라도 가야 되잖아요. 보통 집이 바로 옆에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10m라도 가야 되잖아요. 그 집을 구경시켜 주려면. 그 좀 멀면 먼데 가면은 물어요. 집은 뭐 도배는 했습니까? 깨끗합니까? 이런 거 물으면 자격증이 없는 보조원이라면 예, 도배 깨끗합니다. 이런 거 설명하면 돼요? 안 돼요? 이론적으로 하면 안 돼. 근데 현업에서는 설명해요? 안 해요? 잘합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은. 저는 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에 저보고 묻길래 예, 일단 집 보시면 사장님께서 자세한 브리핑을 하실 겁니다. 일단 집을 한번 보러 가시죠. 지금 금방 보면 만약에 깨끗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대를 걸고 가는데 가보면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생각한 것보다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처음부터 더럽다고 하면 그럼 안 볼랍니다 하고 가버리거든요. 또. 그 애매해요. 그 말하기가 조심해야 된다고요. 이론적으로는 어쨌든 설명하면 안 돼요. 보조원은. 중개업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둘 다 보조하는 것은 둘 다 가능합니다. 보조하는 거는. 보조가 뭐냐? 이것도 명확한 규정은 없는데 그냥 소속공인중개사는 보조라고 돼 있고 중개보조는 뭐라고 돼 있냐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다고 돼 있어요. 보조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현장 안내. 그래서 1회 시험에 제가 아까 6만 명 뽑았다고 했는데 1회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다음 중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1번 계약서 작성, 2번 확인설명서 작성, 3번 확인설명, 4번 현장 안내, 빈집 구경시키러 데리고 가는 것. 답은 뭐예요? 4번이잖아요. 빈집 구경시키러 데려가는 건 아무나 해도 돼요. 자격증 없는 사람도 가도 된다고요. 그 보조니까 현장 안내 및
이게 근데 실제로 현장 안내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는 가급적이면 안 좋은 거는 안 보여주고 좋은 거는 보여주고 이렇게 데려가고 그런 게 옛날에는 그런 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낮에 데려가야 되냐, 밤에 데려가야 되냐 이런 거 그 지저분하고 들어오면 밤에 데려가고 안 보이는 걸 밤에 데려가고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건 속이라는 거니까 요즘엔 시험에 그런 게 안 나오겠죠. 현업에서는 어쨌든 안 좋은 거는 가급적이면 안 보이고 좋은 거 보여주는 게 좋겠죠. 어쨌든 이 차이점을 기억해야 돼요. 세 가지. 자격증 있고 없고, 중개업무 할 수 있고 없고, 그 다음에 보조하는 거는 둘 다 똑같다. 이게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용어 정의는 다 했습니다. 문제 풀어보고 2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 한 문제 풀어보고 마치겠습니다. 2번 문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시험에 나오면 옳은 게 어려울까요? 틀린 거 찾는 게 어려울까요? OX 문제는 틀린 게 어렵고요. 오지선라인 문제는 옳은 걸 찾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이때까지 시험을 29번 시험을 실시했는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틀린 것을 묻는 게 약 70% 출제됐습니다. 틀린 거 묻는 게. 그 올해는 공인중개사법이 거의 뭐 한 60% 가까이 거의 옳은 것이 틀린 게 한 60%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40%를 옳은 거 물었어요. 훨씬 어려워요. 그 객관식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게 1번과 같이 몇 개인가 이게 소위 개수형 문제라고 불러요. 개수형 문제. 이런 게 시험에 최고 많이 나왔던 게 40문제 중에서 4문제 출제됐어요. 공인중개사법에. 그리고 평균 2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몇 개인가 이렇게 나오는 게만 가장 어렵죠? 객관식이 가장 어려운 패턴이라고요. 틀린 것은 몇 개인가, 맞는 것은 몇 개인가 이게 2문제 정도는 출제된다. 자, 그래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2번부터 보겠습니다. 맞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어렵죠. 1번 중개란 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뭐가 틀린지 찾을 수 있겠어요? 업이 아니고 구박의 권리라는 말이 빠져서 틀렸어요. 이거 문제 어렵죠? 중개란 중개사물에 대해서 매매, 교환, 임대차, 구박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거라고 했는데 구박의 권리 빠졌다고 X라고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짜증나죠? 예,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렇게 해도 출제된다. 이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2번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뭐가 틀렸어요? 중개 업무 수행 안 된다 했죠? 요 차이점 적어놨잖아요. 중개 업무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할 수 있고 중개 보조는 못하고요.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개업공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개업공개사는 그냥 등록을 한 자라고 했잖아요. 이게 개업공개사는 등록을 한 자예요. 등록을 해놨으면 중개업을 안 했다 하더라도 아직 한 건도 안 했다고 그럼 개업공개사 아닙니까? 개업공개사에 등록을 하면 등록만 하면 개업공개사 이거는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법조문 있는 그대로. 우리 동네 말로 생각하면 안 돼요. 동네 말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딱 법조문 있는 그대로 대답해야 돼요. 4번 중개업이라 하면 의뢰, 보수, 업 맞죠? 4번이 맞네요. 5번 소속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제외한다. 제외라는 말이 틀렸어요. 포함합니다. 포함해서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자, 그게 제가 아까 그냥 뭐 상무 이런 농담 삼아 했는데 상무, 전무 상관없이 자격증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하고 자격증 없으면 보조원이다 이 말이에요. 임원이라 하더라도 상무이사, 전무이사라도 자격증 없으면 보조원이라고요. 이 법상은 자격증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고, 예, 그래서 임원 또는 사원이라 하더라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계약서 쓸 수 있고요. 자격증 없는 사람은 임원이라도 상무라는 명함 가지고 있어도 계약서 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첫 시간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 하나 딱 약속할 거는 시험 보는 날까지 수업 안 빠지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수업만 안 빠지고 계속 듣는다는 거 하나만 약속하시면 여러분들은 99% 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